그래도 엄마 줬어. 우주를 품은 아이. 엄청 아프겠지. 응, 기도. 파트 1 우주시대의 개막. 나는 괴짜일까? 아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문을 열자 밑장이 조립하던 레고 조각을 내팽개치고 달려왔다. 입이 문어만큼이나 비중 나와 있는 것이 꽤나 큰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 아빠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아빠 있잖아. 아빠. 그래. 듣고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뭘까요? 하고 물어보셨단 말이야. 내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지. 그래. 올림포스 산이라고 대답했어. 아, 화성에 있는 산 말이지? 잘 알고 있네. 지구의 에베레스트는 8,848m. 화성의 올림포스 산은 21,297m. 중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화성이 이렇게 쌓여서 아, 산이 진짜? 커진 거래. 아, 진짜? 그랬더니 틀렸다지 뭐야. 그래? 세계에서라는 게 무슨 뜻이야? 지구만 세계인가? 올림포스 산은 에베레스트보다 2.4배는 높잖아. 아니,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산은 태양계에 잔뜩 있는걸. 아,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상식적으로 말해서 세계는 지구라는 뜻이라고 하셨어. 뭐야, 그 상식이란 건 지금이 16세기인가? 뭐 상식이란 건 주관적인 거니까. 거기다 이전 수업 참관 때 일 기억하지? 뭐였더라? 선생님이 물에 뜨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잖아. 아, 그래서 밑장이 토성이라고 대답했더니 교실이 썰렁해졌지. 토성은 것이 아니라니 누가 언제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 그건 좀 그랬었지. 토성은 물에 떠? 봐야 알 것 같아. 꿈을 이야기했던 때도 무슨 얘기였더라? 꿈에 대해서 글을 쓰고 낭독한 다음에 모두에게 지원을 받았을 때 말이야. 아, 트라피스트. 맞아, 트라피스트 1은 태양에서 39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고 7개의 지구형 행성을 가지고 있잖아. 게다가 그 중에 3개의 행성이 지표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헤비터블 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역에 있다고. 그 중에는 지구 외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중생대 지구처럼 육상 생물이 대형으로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룡처럼 엄청 큰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거기에 39광년이라니 우주의 규모로 따지고 보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잖아. 그래서 내 꿈은 항성 간 비행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든 다음 트라피스트 1에 가서 우주 공룡을 발견하는 거라고 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교실 분위기가 썰렁해졌지. 아, 그렇겠지. 밑장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왜 선생님도 친구들도 내 이야기를 몰라주는 걸까? 있지, 아빠. 응? 있잖아. 잠시 조용해졌다. 밑장의 안경 너머로 점점 눈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보여 아빠는 조금 당황했다. 저기 깊은 곳에서 겨우 말을 짜내듯 밑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상한 사람이야?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빅터가 그랬어. 평범한 여자애는 공룡 같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남들과 다르다는 건 멋진 일이야. 얼마 전에도 안경을 꼈다면서 놀림당했잖아. 그건 밑장이 책을 많이 읽고 있다는 증거지. 그래도 왜 나만 자꾸 그런 말을 듣는 걸까? 아빠가 밑장의 머리를 자상하게 쓰다듬었다. 밑장의 눈에 눈물이 차올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게다가 미아나 에밀리도 요즘에는 왠지 별로 대화에 끼워주질 않아. 전에는 같이 그리피스 천문대 같은 곳에도 가서 재밌게 놀았는데 요즘엔 어떤 남자애가 좋다든가 싶다든가 그런 이야기만 해. 트라피스트 이야기를 꺼내도 전혀 재밌어 하질 않기에 좀 더 친근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싶어서 화성이나 에우로파, 목성을 도는 위성 중 하나 같은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상하게 반응이 더 나빠졌어. 그럼 공룡에 관심이 있을까 싶어서 프테라노돈 같은 익룡은 사실 공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하는 도중에 어머 아는 것도 참 많네 하고 차갑게 쏘아붙여서 이야기가 끊겨버리고 그래? 부테라노돈이 공룡이 아니야? 그런가 봐. 사실 공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네. 나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평범한 여자아이가 되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이번엔 아빠가 조용해졌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걸 본 밑장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양갈래 머리를 휘날리더니 탕 하고 책상을 치며 화를 냈다. 뭐야 아빠? 응? 왜 웃는 거야? 아빠도 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빠 딸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미안 그게 아니라 아빠도 옛날에는 이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종종 고민했거든. 아빠가 괴짜라서 나도 괴짜가 된 거야? 그런 유전자를 주면 어떡해? 진정해. 화내지 말고 좋은 걸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밑장의 아빠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갔다. 밑장이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으며 기다리고 있는 사이 아빠는 책을 한 권 들고 돌아왔다. 여기 아빠가 들고 온 책을 밑장애가 건넸다. 빨간 테두리가 쳐진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표지였다. 먼지를 털고 보니 금박이 씌워진 부분이 반짝반짝 빛났다. 이게 뭐야? 이걸 읽으면 평범한 여자아이가 되는 거야? 아니야. 그 반대일걸? 더 이상한 아이가 되는 거야? 싫단 말이야. 이건 말이지 밑장이 동경하는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읽었던 책이야. 누구? 로켓의 아버지 하면? 치올콥스키, 고다드, 오베르트, 딩동댕 정답입니다. 밑장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모두들 이 책을 읽었어? 응. 모두 괴짜였던 거야? 그야 뭐. 밑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책 표지를 바라봤다. 봐봐 이거 잘. 잠깐만. 앞에 나온 거. 토성은 물에 뜰까? 아까 궁금해했잖아. 물과 비교해 비중이 1보다 크면 물에 가라앉고 1보다 작으면 떠오릅니다. 거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비중은 5.5. 얼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왕성은 1.6. 거대 가스 행성인 목성은 1.3입니다. 한편 토성의 비중은 0.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물에 뜨나 봐. 즉 비중만을 생각한다면 토성은 물에 뜹니다. 그러면 토성을 그대로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수영장이 있다면 정말로 토성이 물에 뜰까요? 아쉽게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과 중력 때문에 물에 동동 뜨기 전에 토성이 파괴되고 말겠지요. 나 어떻게 무게를 측정해? 너 헐크가 들어봐? 아니 이거 이 무게입니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면서 무겁군 하면서. 화성에는 높은 산이 많다고? 이것은 화성의 고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고가 높은 장소는 빨간색으로, 표고가 뭐지? 모르는 게 낮은 장소는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성에는 지구보다 훨씬 높은 산이나 계곡이 있습니다. 화성은 도대체 어떤 행성일까요? 이게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높으면 높은 곳이 이렇게 빨간색. 북반구의 저지대. 화성의 북반구 대부분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새로 생긴 저지대가 많다. 옛날에는 바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알아 바닥에 있었어? 물에 성분이 있나? 뭔가 발견했겠지? 퍼서비어런스. 여기가 퍼서비어런스래. 예제로 분화구. 35억 년 전에는 호수였던 직경 약 50km의 분화구. 나사의 새로운 화성 로버 피어비어런스가 2021년에 착륙한 장소래. 2021년이면 작년 1년도 안 됐어. 과거 화성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생물의 증거를 탐사한다. 생물이 있었나 없었나 탐사하나. 이 부분. 헤라스 평원. 직경 2300km의 거대한 분화구. 바깥 테두리부터 잰 깊이는 9km나 된다. 40억 년 전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 만들어졌다고 추측된다. 뭐야 인형? 화성의 직경은 지구의 약 절반, 표면적은 약 4분의 1입니다. 한편 지구의 육지 면적도 뭔 말이야? 구독, 좋아요, 알림, 너는 그거 하세요.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 용화준 이해자. 최저 기온은 영하 150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운. 그러니까 공기는 심하게 건조하지만 굉장히 드물게 구름이 생길 때도 있대. 굉장히 좀 대략 38억 년 전까지는 좀 더 기후가 온난했고 온난화 더 추워? 따뜻해. 따뜻다. 온난했고 밀지마. 안 밀지마. 지표에는 액체 상태 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엄마. 너네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안 죽는 안 죽는 뭐? 그 우주에 보냈다는 게 뭐지? 미생물. 미생물이 뭐? 어떤 미생물? 미생물 우주에 보냈다고 엄마한테 막 얘기했잖아. 큐리오시티? 어떤 미생물 우주에 보냈다고 엄마한테. 물곰? 물곰. 물곰을 어디다 보낸 거야? 달이었나? 화성에다 보낸 거? 달이었나? 나도 까먹었는데 야, 화성 아니면 달이었던 걸로 기억나. 지구에서 달까지 모든 것은 이 SF에서 시작됐다. 먼지로 뒤덮인 알록달록한 표지는 빨간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사슬로 묶인 채 늘어진 금색의 지구가 그려져 있었다.
윗부분에 빨간 틀에는 고풍스러운 글씨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드라테레?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주문 같아. 프랑스어로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뜻이야. 줄 베른이 150년도 전에 쓴 SF 소설이지. 달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야. 줄 베른. 이 아저씨. 잘생겼다, 그지? 줄 베른. 그게 누구였지? 배운 것 같기도 한데. 80일간의 세계 일주나 15소년 표류기를 읽은 적이 있니? 아니면 해저 이만리, 신비의 섬, 지구 속 여행이라든가. 알아. 도쿄 디즈니시에 있잖아. 그래. 그게 모두 줄 베른이 쓴 SF 소설. SF란 사이언스 픽션의 줄임말로 공상과학 소설을 말한다. 도라에몽, 우주형제, 스타워즈, 2001년 우주여행 등 과학적인 공상을 기초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뜻한다. 그게 도라에몽도? SF. 도라에몽도 어디든지 대나무 헬리콥터 이런 거 나오잖아. 사이언스 픽션. SF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지, 줄 베른이. 하지만 난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는데 아빠도 모르잖아. 이건 우주개발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야. 이것 봐, 이 사진을 한번 볼래? 2008년 줄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가 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 이 책을 운반한 유럽 보급기에 붙인 이름 역시 줄 베른이었다. 밑장의 아빠는 책에 끼워져 있던 사진을 꺼내 펼쳐보았다. 똑같은 책이 우주 정거장까지 갔단다. 와, 굉장하다. 그런데 이 책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이 SF 소설이 그야말로 고도에서 시작이었어. 인류의 우주 개발에 있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치올콥스키나 고다드, 오베르트는 이 책을 읽고 로켓의 아버지가 됐다는 뜻이야? 그래. 밑장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굉장하다. 나도 이거 읽으면 로켓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로켓을 만드는 방법이 쓰여 있는 건 아니야. 에이, 그래? 그럼 수학을 잘하는 비밀이라도 적혀 있을까? 그것도 아니지. 친구가 우주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비결이라든가. 아쉽지만 그것도 아니야. 뭐야,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책에 어떤 점이 특별하다는 건데? 무엇일 것 같니? 뭔데? 맞춰보렴. 마법이야?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 읽으면 몸이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빨려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어느새 현실이 가상현실로 바뀌어버린다든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우주선을 타고 있다든가. 낙하 개시, 달 표면까지 100m, 90, 80, 70. 선장님, 토끼가 있어요. 아니야, 아빠. 아니라고. 달에는 동물도 식물도 없단 말이야. 공기도 없고 낮에는 110도까지 불타오르지만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 극한으로 떨어지니까 생물이 살 수 없어.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알았다. 이 책은 멋진 로켓이 나오는 SF라 거기에 반해서 로켓을 만들고 싶어졌나 보네. 로켓조차도 나오지 않는단다, 이 이야기에는. 모르겠다. 이건 아무리 봐도 낡아 빠진 옛날 SF인데. 밑장은 책장을 팔랑팔랑 넘기면서 말했다. 무언가가 있어, 이 책에는. 무언가라고? 뭘까? 힌트 주세요. 밑장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 책을 읽지 않았는걸? 그 무언가는 전염되는 거란다. 아마 아빠에게서 밑장에게로 옮겨간 건 아닐까? 바이러스. 아빠,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손을 잘 안 씻으니까 그런 거야. 항상 엄마한테 혼나잖아. 뭐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비슷한 걸지도 모르겠네. 그 바이러스 같은 무언가는 처음에는 줄 베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야. 그것이 100년도 전에 이 책을 통해서 3명의 로켓의 아버지들에게도 옮겨갔단다. 그리고 그들이 로켓 연구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갔지. 그렇게 점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어. 그럼 줄 베른은 어떻게 해서 그 무언가에 감염된 거야?
그래, 우선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그 무언가가 뭐지? 그러게. 궁금하다. 트라피스트 1. 행성에 펼쳐진 세계. 트라피스트 1은 물병자리 방향으로 태양계로부터 약 39광년 거리에 있는 별입니다. 항성, 움직이지 않고 붙박혀 있는 별이지만 적색 외성이라는 어둡고 작은 별로 크기는 목성과 거의 같으며 질량은 태양의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본 밝기는 19등성으로 커다란 만원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트라피스트 1의 주변에서 7개의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행성의 이름은 없고 안쪽부터 순서대로 순서대로 B, C, D, E, F, G, H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 F의 정식 명칭은 트라피스트 1F입니다. 세균이 6일에 한 번씩. 우와. 이 행성 2는 1년이 6일 2시간이에요. 1년의 길이가 6일 2시간이면 1년 끝나는 거야. 여기 가면 빨리 늙겠다. 가면 안 되겠다. 빨리 늙는 게 아니라 시간이 빨리 가는 거지. 너무 빨리. 노화가 빨리 드는 게 아니라. 오, 용아즈. 시간이 빨라지는 사람도 빨라진다는 건 아니잖아. 사람 빨라져야지. 용아즈. 엄마보다 이해력이 좋은데? 이렇게 빨라져야지. 지금 더 바쁘게 일해야지. 수아가 그래서 수아가 잘 나왔다. SF의 아버지 줄 베른의 마음에 머물던 무언가. 어쩌면 줄 베른은 밑장이랑 또 꼭 닮은 아이였을지도 모르겠어. 괴짜였을까? 밑장의 아빠는 상냥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고집이 셌지. 잠깐만, 고집이 센 건 나보다 아빠가 더하잖아. 헬로원 때마다 매년 다스 베이더 복장만 하고 이상한 광선검 조명을 사오질 않나. 토스터를 살 때도 스타워즈 한정판으로 사겠다고 고집 부렸지. 그거 비싼 데다가 빵은 항상 타기만 하고 고장도 잘랐잖아. 밑장도 고집이 센걸? 귀국했을 때 공룡 뽑기 하면서 무슨 샤우루스인가 뭔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고 계속 고집 부려서 용돈을 다 써버렸잖아. 무슨 사우루스가 아니라 데이노니쿠스야. 데이노니쿠스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했었지? 아버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데이노니쿠스는 소형 육식 공룡이지만 골격은 현대의 새와 닮은 점이 있었어. 이 사실의 발견을 계기로 새의 조상은 공룡이었다는 설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야. 역시 대단한 밑장. 커서 공룡 연구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멋지지만 그보다 우선 우주에 가고 싶어. 아, 우주는 얼마나 즐거울까. 붕붕 몸이 떠다니고 하늘에 떠있는 예쁜 지구를 바라볼 수 있고 지구와 점점 멀어지면서 알 수 없는 행성에 도착하게 되고 줄 베른도 소년 시절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바다에 가고 싶어 했다는구나. 바다? 바다 정도는 여름방학에 다녀오면 되잖아. 줄 베른은 1828년에 태어났어. 그 시절에 프랑스에는 기차도 자동차도 없었지. 이동수단은 도보나 마차, 배뿐이었단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가는 게 당시에 그렇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을 거야. 나도 추워. 문 닫아. 아니 그래도 추워.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잖아. 그 아빠 방 가면 파란색 이불 있어. 갖고 와. 엄마 이거. 이거. 갖고 와. 엄마가 하은이 잘 안 들어가지고. 저 얇은 저거 때. 저거 너무 작아. 네? 저 얇은 이불 써.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옛날 대륙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바다는 우주처럼 먼 곳이었다는 뜻이지? 줄 베른도 그랬었던 거야? 맞아. 하지만 줄 베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항구 도시라 배는 늘 볼 수 있었어. 그런데 왜 항구 도시인데도 바다에서 먼 거야? 강의 상류에 있었거든. 프랑스의 낭트라는 마을인데 루아르 강을 따라 바다에서부터 거의 50km나 거슬러 올라가는 장소에 있었어. 옛날 배는 작아서 강을 그대로 통과했단다. 그럼 항구를 출발한 배는 강을 타고 바다로 나간 거네. 그래,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줄 베르는 매일 강을 오고 가는 배를 바라보거나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배를 통해 외국에서 들어온 향신료의 냄새를 맡으면서 소년 시절을 보냈지. 줄 베르는 혼자서 공상하는 걸 좋아했대. 항해를 하며 밧줄로 만든 사다리를 타고 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멀리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지.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자주 상상을 하거든.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에 올라서 트라피스트 일로 가는 거야. 거기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그 행성의 저녁 노을은 어떤 색일까? 생각해 보곤 하거든. 줄 베른이 처음으로 바다를 본 것은 12살 때 일이래. 형제들과 함께 낭트에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바다에 적판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서는 파도가 밀어닥치는 물가로 달려갔대. 그러고는 뛰어들었어? 아니, 제일 먼저 바닷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대. 좀 이상하네. 밑장은 푹 하고 웃었다. 그럼 줄 베르는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어른이 된 다음에는 SF 작가가 된 거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었나 봐. 줄 베른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문학이었어. 그래서 파리로 나가 극작가가 되려고 했었지. 하지만 변호사인 아버지가 아들 역시 변호사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그건 너무 불쌍한걸? 아버지가 너무했네. 밑장은 돌연 발끈해 소리쳤다. 분명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꿈을 가진 아이가 미래를 펼치지 못하게 하는 건 불쌍한 일이지. 말도 안 돼. 나는 아무리 아빠가 반대한다고 해도 꼭 우주에 가고 말 거야. 이것 봐, 밑장. 고집쟁이잖아. 아니야. 고집이 센 건 좋은 일이야. 줄 베른이 꿈을 이룬 것도 고집이 셌기 때문인 거지. 아버지의 강요로 파리의 법률 학교에 입학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강하게 문학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도 포기하셨단다. 그럼 아빠도 엄마가 고집불통이라고 하면 항상 고집이 있어야 꿈을 이룬다면서 변명하잖아. 어쨌든 그렇게 줄 베르는 훌륭한 작가가 된 거구나. 하지만 처음 10년 동안은 전혀 인기가 없었어. 아,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데? 처음에는 평범한 소재로 극을 썼대. 한 번도 상영되지 못하고 끝난 작품도 많았지. 무슨 계기로 SF 작가가 된 걸까? 그건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밑장은 줄 베른이 SF 작가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분명 바다일 거야. 어린 시절 바다를 동경했던 기분을 떠올린 건 아닐까? 바다나 우주의 저편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살고 있을까 두근거리면서 상상하다가 SF로 발전한 거지.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기구를 타고 5주간이라는 SF 소설이었어. 기구를 타고 아프리카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지. 이 작품이 큰 인기를 얻었단다. 우와, 하지만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는 오랜 옛날부터 무척 많았잖아. 신바드의 모험이라든가 걸리버 여행기라든가 모모타로나 서유기도 있고. 맞아. 더 옛날에는 고대 그리스의 오디세이, 영웅 오디세이의 항해와 모험 이야기나 고대 인도의 라마야나, 라마 왕자가 납치된 아내 시타를 되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가 전투 이야기 같은 것도 있지. 오디세이가 뭐야? 그 오디세이가 기원전 8세기쯤에 쓰여진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영웅 오디세이의
항해와 모험 이야기를 쓴 책이야. 아니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무슨 뜻이야? 영웅. 영웅이 나. 사람 이름. 오디세이고 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그건 뭐지? 그 고대 그리스 기원전 8세기 전 고대 그리스의 영웅이었나 봐. 영웅 이름. 마리오. 그래서 진짜 게임에 오디세이 이런 거 많이 나올걸? 그럼 줄 베른의 모험 소설은 뭐가 특별했던 걸까? 그러게 예를 들면 밑장은 별자리에 담긴 그리스 신화나 모모타로 같은 옛날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 어렸을 때 좋아했지만 도깨비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이웃에 신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은? 너무 좋아. 전부 읽었어. 뭐 마법 같은 건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해리포터랑 반지의 제왕이 왜 나오지? 그치? 하지만 밑장이 좋아하는 SF도 전부 만들어낸 이야기잖아. 그래도 SF는 현실미가 있잖아. 같은 하늘을 날더라도 마법이라면 확실히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거라면 미래엔 정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 바로 그거야.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현실미를 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SF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에 열광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스타워즈에 끝없이 돈을 낭비하는구나. 엄마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 뒤에도 줄 베른은 SF 걸작을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1865년에 쓴 작품이 이 지구에서 달까지란다. 아마도 사상 첫 우주 SF였을 거야. 아까 아빠가 이 책에는 바이러스 같은 것을 감염시키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다고 했잖아. 그건 결국 뭐야? 자, 뭘까? 분명 그 무언가는 줄 베른이 소년 시절 바다를 동경하고 먼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나 생물이 있을까 상상했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줄 베른이 어른이 되어서 쓴 SF 소설의 말들 속에 깃들었지. 아, 그 무언가는 말에도 감염되는 거야? 말뿐만이 아니라 그림에, 음악에, 영상에, 건축물에 인간이 창조하는 온갖 것들에 깃들었지. 그게 로켓의 아버지에게도 감염된 거야? 로켓의 아버지. 그래, 줄 베른의 SF 소설은 온갖 언어로 번역되어 세상의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지. 아빠도 중학생 시절에 많이 읽었어. 그런데 몇백만 명의 독자들 중에는 나중에 로켓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 3명의 소년들도 있었지. 그들이 특히 좋아했던 것이 이 지구에서 달까지였어. 흠뻑 빠져 있는 동안 그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고 싹을 터왔을 거야. 뭔가 기분 나쁜데? 하지만 그 무언가 덕분에 세 사람은 로켓의 아버지가 된 거지?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우주시대의 기반을 세웠는지 얘기해보자.